그러면 지금부터 해와여고 1학년 이번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해와여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 심화, 통합반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어떤 것을 담당하려고 하냐면, 어쨌든 지금 1학년이 알고 계시면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었잖아요. 개편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설명회까지 오실 정도면 작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설명회 좀 다녀보셨을 거고, 어떻게 바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는 유튜브로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큰 대형학원의 입시 소장님들 설명회도 좀 듣고 유튜브로도 다양한 내용을 듣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 못하는, 어쨌든 저는 약간 애들을 가르치는 현장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머님들께 충분히 도움되는 얘기를 입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생각보다 좀 길어요. 한 40분에서 50분 되거든요. 아마 충분히 많은 도움을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정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은 이 개정 교육 과정만으로도 4시간, 3, 4시간의 설명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오늘 시간도 짧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런 거는 이제 유튜브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요약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제 시선까지 이렇게 연결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개정 전 2등급 정도까지가 지금 1등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모르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5등급제 하면 뭐가 문제죠? 대학교에서 실력 구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수학 예시를 많이 들 거예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만 하더라도 전교 1등이랑 이제는 알고 계시면 해외여고 한 25등까지는 1등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이랑 25등은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잘 뽑고 싶은데 그런 거 우리가 구별을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대학교에서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이것들을 다 봤습니다. 뭘 봤느냐면, 예전에는 몇 등급이었는지만 받았다면 이제는 몇 명의 학생 수가 들었냐. 이 과목의 특징은 무엇이냐. 원점수는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 A, B, C, D, E 요건 어떠냐. 요런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게 받는 게 단순히 이 등급을 조금 세밀하게 구분을 하기 위함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지금 뭐 5등급제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데, 고교학점제 같은 거는 이제 피부에 좀 안 와닿는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대학교처럼 하긴 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목표는 그거예요.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이게 오늘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은 그냥 깊이 있는 학습, 그런 게 아니고 교육부랑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는 실은 아직까지는 단 한 군데도 지금 1학년 우리가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학교가 없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유출됐다. 실은 말이 유출이지. 이미 어느 정도 약간 뿌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조금 이따 또 분석을 해볼 텐데,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지금 대입된 현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다고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3학년은 실은 성적표가 나오면 과목이 3개밖에 없어요. 해와여고는 4개인데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절대평가라서 등수가 안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해와여고는 확통을 3학년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영수만 나와요. 국어, 영어, 수학 2과목. 미적분을 하면 미적분 확통 이렇게인데, 신일고 같은 경우는 확통을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3과목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전부 절대평가예요. 대표적으로 수학에서 기하는 모든 학교가 다 절대평가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엄청 쉽게 내요. 교과서 정도만 공부하면 다 A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1학년은 공통인데 점점 이제 가지치기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대평가하면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전부 다 전달하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표가 과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왜? 지금 1학년이 3학년 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별, 과별, 필수 이수 과목 선정. 이건 뭐냐면, 서울대에서 얘기했죠. 서울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에요. 생명공학이면, 우리는 개정전 미적분, 그러니까 지금은 미적분 2죠. 미적분 2를 권장해. 우리 과를 오려면 미적분 2를
고등학교 때 들었으면 좋겠는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죠? 바로 안 들으면 못 올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정도면 다 공부하는 애들끼리 경쟁일 테니까 말이 권장이지 들은 얘기고, 권장 다음에 뭐가 있냐면 추천 과목이 있어요. 추천 과목이면 예를 들어서 기하 이런 게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권장, 추천을 둘 다 안 들으면 아예 오지 말고, 실은 권장도 안 들으면 오지 말고, 권장 정도를 들었는데 권장 들은 애들 중에서 추천까지 들은 애들도 있네? 그럼 얘들끼리 일단 1차로 경쟁시켜볼까? 거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했냐면 예전에 그런 적 있죠. 문과이과 갈려졌을 때 한 15년 됐는데, 15년 전에 문과에서 미적분 1, 그러니까 지금 다항함수 미적분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걸 교육과정 뺐어요. 2년인가 3년 만에 복구시켰죠. 왜냐하면 그 대학교 경영경제 가면 다 미적분을 써야 되는데 애들이 기초가 안 됐으니까 수업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야 너희가 우리의 대학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능이 통합됐는데요. 국어가 이제 선택 과목이 지금 2개 있잖아요. 언매랑 화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지금 국어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수학은 그냥 국어만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실은 범위는 줄었죠. 미적분이랑 이제 기하 선택을 못 하고요. 확통만 선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적분 선택했던 애들은 범위가 줄었다고 보면 되고, 실은 탐구가 압도적으로 범위가 줄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교육부랑 오늘 계속 또 얘기를 했지만 교육부가 실시한 정책에는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이 의도를 저희가 찾으면은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 좀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뽑겠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아마 입시 설명회 가서 못 들은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서울대 이번에는 화학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계 화학과에서 우리 학교 오려면 일단은 얘들아 화학원, 화학토 정도는 들어야지 심화화학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권장으로 화학토, 화학원, 추천으로 심화화학까지 해볼게. 자, 그런데 셋 다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셋 다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학 와서 수업을 들으려면 이 정도 기초는 있어야지 정도의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삼겠다 이거예요.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올라가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정시로 가면 이거잖아요. 자, 정시인데 어머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정시라면 수능 100%라고 생각이 쉬운데 정시는 수능 50% 이상을 정시라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을 40% 넣겠다고 지금 공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자, 우리 대학은 화학과를 오려면 화학원, 화학동 드러나야 우리 수업을 쫓아올 수 있거든? 근데 정시 100을 하면은 얘들이 화학원, 화학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거라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공부만 했을 테니까. 그러면 어차피 대학 가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을 낮추겠다 이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든 낮추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이 중요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최저는 강화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 정시에서 진짜 수능 비중이 압도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실은. 자, 물론 지금 1학년들은 조금 슬픈 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실험능지라 그러죠. 1학년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들이 되는 걸 보고 밑에 학년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수하면 좀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하나는 있죠. 위에 학년이 재수하는 건 좀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이런 요약을 이제 조금 더 표로 단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시 100%, 수능 100% 있었고요. 논술 100% 있었고요. 최저 없는 종합전형이 있었고요. 다 있었는데 극단적이죠. 얘는 모두 다 융합이 됐어요. 여기도 내신 있고 여기도 최저 있고 여기도 내신 최저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왜? 수능이 탐구 영역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1학년 거밖에 안 나오는 게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수능에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보이죠? 왜냐하면 공교육 강화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실은 사교육이 시대 인재 고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개정 교육 과정을 요약을 했는데 이런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번 첫 시험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교들은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 실제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아닌 학교도 있었지만 이유는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라 부산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죠. 해보질 않았으니까 5등급제를.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이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일단 예전이랑 비슷하게 내보고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 대부분 비슷했고, 조금 이따 이제 과목별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회화용어는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대학에 제공하는 정보에 이제 원점수가 있어요. 성취도가 있기 때문에 성취도는 시험을 쉽게 낼수록 A가 많아지니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난이도 하락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대부분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이전처럼 내겠다가 일단 1순위인 거예요. 이것도 아직 모르겠다 이거예요. 성취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왜 난이도가 올랐냐? 지금까지 고등학교에 있는 시험이 거의 대부분 학교 갑자기 난이도가 막 뛰거나 내려가는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시험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대부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대부분 학교 시험이 모의고사 중심으로 좀 출제를 하고 실제 지금 1학년 교과서도 예전 교과서보다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기존 출제 기조가 유지되니까 조금 그냥 작년보다 어렵게 재작년보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이 저렇게 하고 이제 상태를 보면 난이도를 좀 낮출 수가 있다. 조금 어려워졌으면. 대부분 과목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을 거고 모든 학교가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시험 친 개성고가 수학이 작년에 막 18문제, 19문제, 20문제 이렇게 냈거든요. 오늘 28문제. 이런 극단적인 학교도 있긴 합니다. 불만이 많겠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고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럴 거라 예상을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쨌든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기말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결과에 맞춰서 뭔가 바꿀 거예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실은 1학기까지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출제 기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5등급 재봤는데 등급이 잘 안 갈리지는 것 같아. 안 갈라지는 것 같으면 난이도를 올릴 수도 있고 적정한 것 같으면 뭐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위권 등급이 너무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안 갈리는 것 같은데 그럼 난이도를 뭐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출제 기조도 바뀔 수가 있겠죠. 실은 세 번째가 또 이제 또 중요한데 뭐 국어 영어는 좀 덜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요. 국어 영어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예전 지문이 지금 없을 수도 있고 당연히 바뀔 수도 있어요. 수학은 극단적으로 바뀌었죠. 수학은 이번 중간고사는 작년 우리 학교 기출 풀어보고 재작년 기출 풀어보고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는 행렬이 들어가죠. 처음입니다. 행렬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 중에서 못 가르치는 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렸을 때 행렬을 안 배운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저희 학원 쌤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예 시험 과목 자체, 단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 제가 이제 뭐, 어쨌든, 돌아다녀 보면은, 뭐 다른 학원 설명회도 가보고 하는데 하면은, 막, 이 동네에서 10년 동안 자료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는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그 10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서 지금 현상에 맞게 재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지금 제가 이런 걸 우리 학원 쌤들께 좀 강조를 많이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리고 중간고사 등급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얘기가 정말 어머님들께 도움될 거예요. 고1을 넘어 고2, 고3까지 고려할 것. 자, 그러면 이 5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유출본인데 실은 말이 유출이지 이제 모든 설명에 가면 이게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고요. 유튜버가도 다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제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을 끝나면 약간 입시 설명회 하러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목적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대학교의 목적.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입시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개정전 교육과정에도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학교장 추천제랑 같아요. 학교마다 2명을 추천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2명이 신청하고 이 친구들이 거의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제 문과정 결등, 이과정 결등 이런 식으로 밀어 넣었는데 최저는 못 맞춰요. 지방은 거의 다 못 맞추고요. 진짜 맞추는 애들 별로 없고요. 실은 이 근처만 하더라도 실은 해화여고 친구들도 지역균형점을 넣었는데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근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저가 폐지됐어요. 최저 폐지됐습니다. 지금 1학년부터. 아까 최저가 강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왜 폐지됐느냐? 자, 근데 면접이 신설됐습니다. 폐지는 됐는데 면접이 신설됐어요. 면접이 신설됐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6개가 지금 다 같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변형. 지원 자격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에 자사고, 과고, 특목고가 못 넣습니다. 이제
자사고 특목고는 지역균형전을 못 넣어요. 아예 못 넣습니다. 못 넣고 그럼 지역균형전의 TO가 남잖아요. 그 TO를 어떻게 했냐면 일반고에서 2명이 아니고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일반고도 이제 3명 넣을 수 있어요. 서울대 지역균형전은.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전교 1등 넣은 거예요. 이제는 추천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얘기하는 거죠. 내신을 좀 더 강화를 했다. 자, 이 6가지. 지원 자격 변형, 추천 사유 입력, 추천 인원 확대, 최저 폐지, 면접 도입, 교과 입력, 평가가 이거 다 6개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과를 한번 해볼게요. 기계공학부예요. 아니면 생명공학 합시다. 생명공학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생명공학을 뽑았어요. 정말 좋은 인재라서 서울대에서. 자, 왔어. 요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한 학기를 하고 휴학기를 내고 재수를 해요. 한술합니다. 의대 가려고. 지금 이게 좀 심하거든요. 좀 많이 심해요. 왜냐면 서울대 생명공학 정도는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지방의대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서울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밑에 대학들은 더 심하죠. 반수, 재수해서 의대라도 가자라는 게 지금 완전 사회 분위기가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애를 뽑으면 안 되겠다. 단순히 성적 좋은 애를 뽑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번 고교육정제 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애를 뽑겠다 이겁니다. 어떤 애? 지금 당장 실력은 부족할 수 있어. 최저 못 맞춰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생명공학이잖아. 너가 정말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는 거 우리가 제대로 볼 거야. 너가 내신 등급 좀 낮아도 괜찮아. 근데 너가 수능이 안 들어가지만 생명1, 생명2, 고급 생명, 뭐 심화 생명, 이 연계 과목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를 했고 그걸 제대로 네가 진짜 관심이 면접을 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모두 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과에 들어서 우리 과에 계속 이 분야로 밀고 들어갈 애를 뽑겠다 이겁니다. 단순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뭐 상관없이 1.2 뽑, 1.2, 1.3, 1.3이 뭐 1.1부터 2.0까지 0.1 단위로 9명 있으면 3명 뽑다면 1.1, 1.2, 1.3 뽑았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에요. 생명공학과를 하는데 1.1이랑 1.2가 딱 수능 그거 하려고 수능은 잘 받았는데 내신도 잘 받았는데 내신 잘 받으려고 인원수 많은 과목만 듣고 생명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2.0인데 얘가 생명 관련된 걸 본인이 진짜 탐구하고 열심히 해서 생명 계열을 다 들었습니다. 무조건 2.0이 뽑혀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에서. 내신 등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 가서 여기서 대학원까지 가서 생명공학자의 길을 걸을 애를 진짜 뽑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거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력은 부족해도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시 아까 전에 제가 수능 비중 많이 줄었다 했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 진짜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 이번에는 서울대 경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영이 좀 많이 뽑아요. 한 100명 뽑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단계로 수능 성적으로 300명을 일단 거르겠다 이거예요. 3배수. 100명 뽑으면 3배수면 300명이거든요. 300명을 거르고 그 다음에 이 300명끼리 수능 60%에 내신 40%에서 자르겠다 100명. 이 얘기인데 그러면 수능 영역이 1단계는 전부 수능만 하니까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줄은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라고 하면은 등급이 중요하잖아요. 재작년에 미적분 선택이 1등급까지 84였거든요. 근데 84랑 100점이랑 최저는 똑같이 지급한 거예요. 어차피 1등급이라서. 근데 84점이랑 수학 100점은 실력 차이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나요. 거의 학교 내신으로 따지면 전교 1등이랑 3등급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최저에는 그거를 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근데 개정정 정시에서는 표준 변환준 수천말을 100분위가 중요하거든요. 100점이랑 84점은 갈 수 있는 과가 정시에서는 개정 전에 서울대 의대랑 그냥 연고대 공대도 안 돼요. 84점이면. 그 정도 격차가 심한 거예요. 100점을 받으면 의대를 가고 96점을 받으면 의대를 못 갔어요. 개정 전에. 자, 그런데 여기서 1단계로 3배수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등급으로만 뽑겠다고 했어요. 84점, 100점을 구분을 안 짓겠다고 한 거예요. 서울대에서. 자, 그러면 이런 식이겠죠? 3합4 이런 거 뽑겠다 이거예요. 3합4로 일단 우리는 300명 걸을 거야 경영인데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등급으로 자르면 100분위를 안 보면 동점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3합4로 했는데 700명이 동점이야. 있을 수 있잖아요. 300등부터 700등까지 다 3합4인 거예요. 서울에서 뭘 했냐면 전부 합격 처리하겠댔어요. 전부 합격 처리입니다. 1단계. 동점자.
전부 합격 처리해가지고 실은 3배수가 아닌 거예요. 등급으로 따지니까 당연히 동점자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4배수, 5배수, 6배수. 그러니까 1단계는 뭐죠? 이게 최저입니다. 정시에서 최저를 적용시킨 거예요, 지금. 정시에서 일단 2단계로 가르고 2차에서 수능 드디어 100분위를 보긴 하지만 내신이 40% 들어가요. 자, 극단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개정 전에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세게 와서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시험지를 일자로 찍고 자고 시험날 학교 안 가고 내신이 8.5 이렇게 나온 거예요. 9.0이 끝인데. 이렇게 나왔다 쳐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수능도 빵점이에요. 수능을 다 안 갔어요. 근데 20살 돼서 막 알바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3년이고 4년이고 공부를 하겠다. 했더니 25에 만점을 받았다고 쳐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었죠. 이제 개정 후에는 못 가요. 이게 내신이 40% 들어가잖아요. 이게 만약 본인이 내신이 개정 전에 9.0이었잖아요. 리셋이 안 돼요. 평생 9.0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개정 오니까 5.0이겠죠, 끝자락은. 본인이 5.0이면 수능 만점 받아도 이제 서울대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신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말도 안 돼. 예전에는 내신 포기해도 정시로 무조건 다 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없어졌어요. 내신 중요도가 극단적으로 올랐고 그만큼 공교육 강화를 그걸 통해 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이 밑에 기존 서류 평가는 뭐 기존이랑 별로 크게 차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변화된 부분에서 1번, 2번, 4번 있잖아요. 1번, 2번, 4번이 이제 같은 말인 거예요. 진로 적성에 맞춘 과목이 수혜라. 우리가 물리학과야. 물리원, 물리토, 심화 물리 다 들어. 2번, 과목별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 이것도 같은 말이죠. 위계. 물리학 1을 못 들으면 물리학 2를 못 듣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 심화 이거를 연계적으로 들으라. 4번, 깊이 내놔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학년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3학년은 대부분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3학년에 물리학 2가 있어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학교 시험 뭐로 보는 줄 아세요? 학교 수업 시간에 물리학 1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해요. 수능을 쳐야 돼서. 시험 문제를 물리학 1으로 냅니다. 기초를 받아보면 과목명만 물리학 2지 내용이 전부 물리학 1이에요. 수능 공부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옛날이라 해봤자 이제 개정 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물리학 건데, 심화 물리를 듣는 애들 좀 뽑고 싶은데, 심화 물리를 고등학교 때 아무도 안 배우고 오는 거예요. 왜? 가면 등급 따기 힘드니까 약간 이런 거죠. 여학교는 물리학 1만 보고 들어갑시다. 물리학 1이 1등급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선배들이. 왜 안 가죠? 인원도 소수고 어려우니까, 등급 따기 어려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물리학과를 갈 수 있거든요. 물리를 고등학교 때 안 해도 지금 물리를 학과를 갈 수 있어요. 점수 맞춰서 가면 되니까. 이제는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걸 달라고 한 겁니다. 단순히 등급 주지 말고 과목의 특징 우리가 볼 거고 서울대에서 그리고 거기 인원수를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물리학 1만 한 친구가 1.0인데 물리학 1 한 친구가 물리학 1이 2.0이긴 한데 물리학 2도 들었고 심화 물리도 들었고 봤는데 심화 물리가 신청자 2명밖에 없네요. 그러면 2등하면 꼴찌니까 5.0, 뭐 4.0 나올 텐데 괜찮아. 우리가 얘를 더 높게 쳐줄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목 특성, 인원, 원점수, 평균 학생 비율을 모두 고려해서 하겠다. 얘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서울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좀 있어요. 서울대는 입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수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거 다 고려해서 우리 과에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평생 동안 물리학에 일생을 바쳐서 연구할 사람을 뽑고 싶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이게 가능할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거기도 어쨌든 입학 담당하신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조금 객관해서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요약을 했는데 자, 이 내용 이제 진짜 아예 처음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고2, 고3까지 예측한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5등급제로 바뀌면 무슨 얘기를 하죠? 1.0이 많이 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인데 제가 보기엔 올해 마지막에 이거 질문하신 어머니들 꼭 있는데 자, 우리가 의대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1.0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시험 3번까지 다 1.6 봤는데 1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 뭐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어를 2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럼 1.0이 아니죠. 1.2 이렇게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1.2가 나온 거예요. 1학년 평균이. 망한 거죠. 왜? 1학년에 1.0이 본인은 1.0만 10명 있는 거야, 앞에. 망했습니다. 의대 못 가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이유를 지금도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의대를 노리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이에요. 1.0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그게 되냐면 이제는 한 25등까지 1등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도 25등, 수학도 25등, 영어도 25등 1.0인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갑자기 의대가 땡겨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의대가 땡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 끝났죠. 학교 성적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등수가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등수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과목별로. 없으면 등급 컷이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고교학점제가 어떤 느낌이죠? 1학년 때 통합을 듣고요. 통합 5과목을 듣고 이게 가지치기를 해가는 거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말 다과목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과에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을 해서 연계, 심화 과정을 가는 건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5과목이죠? 고3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20개가 넘을 겁니다. 한 30개는 될 겁니다. 문과이과 다 따르면. 그럼 30개로 늘었어요. 그러면 평균당 인원수가 5분의 1로 줄어요. 그럼 1등급 수가 5분의 1로 줍니다. 근데 그 과목은 그 과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1학년 때 본인이 수학이 25등이에요. 그러면 그 등수 그대로 유지하면 2학년 때는 25등이 될 수 있거든요. 2학년까지는 공통이니까. 이제 3학년 오면 본인이 수학이 1등급이니까 이공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학교에서 아까 뭐랬죠? 서울대에서? 우리 학교 오려면 물리학초를 좀 듣는 게 미적분초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 기초는 있어야 돼. 미적분초를 들었는데 1등급 인원수가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5등 그대로 가면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정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은 1학년까지만 쉬워요. 1.0은 1학년까지만 쉽습니다. 1학년까지만. 그러니까 1학년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등수가 중요합니다. 등수를 봐야 됩니다. 등수를 보고 이 등수에 본인이 관심 있는 하는 분야면 이공계 가면 수학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수학과학이 중요한데 수학과학의 등수를 봐야 됩니다. 1등급이긴 한데 25등이에요. 그러면 1등급에 만족하면 안 되고 정도 10등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학년에 과목 선택한 순간 등급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학년에 1.0 받는 거는 개정 전보다 훨씬 쉽거든요. 엄청 쉽습니다. 3학년 때 1.0 받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왜? 지금 3학년 상대평가 과목 3개에서 4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7, 8개 될 거예요. 거의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거든요. 네. 근데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애가 왔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하는데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없죠.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 등수 그대로 가면 등급이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대학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다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 B랑 두 명인데 A는 1, 1.5, 2.0으로 내신이 떨어졌고 B는 3.0, 2, 1 올라갔어요. 그럼 대학에서는 두 번째를 뽑는다고. 성적 오른 애 뽑는다고. 이제 성적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있잖아요. 아까 컨디션 단종. 얘가 전 과목이 전교 5등 안에 들다가 영어도 한 5등이었는데 컨디션 단조를 영어만 망쳤다고 치겠습니다. 진짜 집중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얘 의대 계속 노려도 된다 이거예요. 다 전교 5등이면 계속해서 2학년 3학년 1.0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이 고1, 2, 3 통합 1.0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개정전보다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친구 있죠. 전 과목이 25등인데 1.0. 얘는 의대 절대 못 가요. 그 등수 유지하면 절대 못 갑니다. 2학년 3학년 가면 등급 다 떨어집니다. 그 등수 그대로 가면. 그래서 이게 함정이에요. 1.0이.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등급 보지 말고 등수 보고 이거를 본인이 나중에 어떤 과목을 가고 싶냐. 이 과목 선택이 진짜 중요해졌어요. 어느 계열로 가고 싶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등수를 여지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실력 상승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는데 이제 고3이 문제예요. 고3은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편해졌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어떤 거냐면 개정 전에는 이겁니다. 1학년을 완전 망쳤어요. 나는 정시 올인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2학년 1학기까지 해볼까? 망쳤어요. 정시 올인. 2학년 2학기까지 해볼까? 망쳤어. 정시 올인.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정시 올인하는 친구들. 내신 하나도 안 봐도 되잖아요. 지금 개정 전에는. 자, 바뀌었거든요. 대학에서 이제 정시도 내신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3학년은 미적분 내신을 하면 미적분 수업을 수능 특강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미적분 할 수 있잖아요. 수능에서. 병행해서 공부가 돼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가. 근데 미적분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 선택할래 이쪽 선택할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1학년은 생각보다 학생들은 쉬워요. 내신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 이제 5.0 받는 순간 낙인 이거 평생 못 지워요. 개정 교육과정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 만점 받아도 이제 대학 서울대 의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리셋이 되는데 얘는 리셋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 막판에 나는 정시에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고3 때까지 본인이 그 전에 무슨 등수 받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내신을 계속 해야 된대요. 3학년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냥. 아예 리셋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게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쉬워졌다고 나 정시로 돌아야 되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학년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2학년, 3학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무슨 정신을 못 차리냐면 2학년, 3학년들이 정시 파이터들 있잖아요. 내신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현역은 정시로 현역으로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얘들은 기본 베이스가 재수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면 대학 입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내신을 안 챙기게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친구들. 내신 안 챙기고 대충 하고. 그래서 재수생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재수생은 조금 유리해졌어요. 지금 고1이 제가 봤을 때. 근데 나중에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바꿀 거라서 밑에 학년에 비해서는 좀 불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중요한 걸 보고 이제 중간고사 결과를 이제 받았을 거잖아요. 이제 슬슬 나올 텐데 중간고사 이제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실제 실력대로 등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험이 수학만 얘기하자면 수학은 첫 시험이라는 긴장 과목 때문에 잘하는 애들이 좀 못 보는 경향이 커요. 다른 과목도 비슷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첫 시험은. 근데 수학만 예를 들면은 중3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우는데 이번 시험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심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1년 내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하위권이 올라와요. 하위권이 올라오고 상위권이 내려오면 실제 객관적인 실력대로 등수가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등급 되니까 좀 덜한데 개정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중간고사 1등급, 기말고사 4등급, 중간고사 4등급, 기말고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지금으로 따지면 1, 3등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실력대로 쫓아가는 건 대부분 기말입니다. 기말에서 성적이 걸려요. 그 기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말에서 성적이 걸린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대비기간이 훨씬 짧아요. 실은 중간고사는 11월부터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프리윈터, 윈터, 3월, 4월 다 해서. 그래서 기말에서 걸려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보다 등수의 유념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은 비슷하죠. 왜?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은 중간고사 성적이 나쁘지 마라. 이거 네 실력 아닐 수도 있어. 하위권은 맞아. 중간고사 네 실력 아닐 수도 있어. 기말고사 핵심이야. 이 1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2번도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정전에는 등급이 인생을 결정해요. 근데 이제는 등급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등급이 낮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제대로 집중했으면 훨씬 가산점이 있다.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좀 힘들죠. 왜 힘들죠? 제가 10명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나중에 뭐 할지 결정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랑 좀 얘기를 자주 하셔서 나중에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바로 나는 미래 이거 할까 결정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간호사, 의대 뭐 다 같은 생명 계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생명 계열교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나중에 구체화시키는 경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과목을 나중에 들어야 될지를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아요. 이제는 과목을 학교에서 추천대로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중하위권도 내신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길을 빨리 정하고 그 과정을 본인이 심도 있게 여러 과목을 듣고 깊이 있게 들으면 가산점이 엄청 붙어요. 단순히 등급 내신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위권 애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급에 만족하면 안 되고 등수 봐야 돼요. 하위권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 받아도 2학년, 3학년에 1.0 받기 힘들기 때문에 승부처는 2학년과 3학년입니다. 아마 3학년이 진짜 승부처가 될 거예요. 3학년이 1.0 받는 게 메리트가 엄청 클 겁니다. 왜?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대부분 못 받으니까 1.0 받는 친구가 엄청 빛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멘탈 관리 중요하다. 멘탈 관리 이제 좀 쉬워졌어요. 내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학년이기 때문에 잘 보든 못 보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상관없어요. 이미 나온 결과는 나온 결과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내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월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게 이제 기말고사 잘 받는 핵심 내용이죠. 뭐냐면 시험이 끝났죠. 연휴예요. 연휴니까 놀아요, 솔직히 말하면.
놀잖아요. 근데 연휴가 끝나고 월 7일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월 7일에도 연휴 물이 안 빠져서 놀아요. 근데 월 8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놀러 가요.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아직까지도 시험 끝난 분위기 안 빠지다가 스승의 날 또 놀러 가고 봄소풍, 수학여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6월이 돼요. 망했어요. 망한 겁니다. 그건 진짜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간단한 게 우리가 상대평가하잖아요. 상대평가할 때 제가 고3들 수업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들이 그거거든요. 고3들이. 선생님 제가 2학년 때보다 공부량을 훨씬 늘렸어요. 하루에 4, 5시간을 더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얘기예요. 딴 애들은 6시간 했겠지. 상대평가잖아요. 남이 할 때 같이 해봤자 안 올라요. 그래서 6월에는 어차피 다 같이 눈앞에 닥쳐 있으니까 빡시게 한단 말이에요. 안 오릅니다. 그때 해봤자.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상대평가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이번 연휴 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암기 과목을 너무 일찍 시작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암기 과목 아닌 걸 먼저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수학을 먼저 5월에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6월에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결과를 보고 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간고사 결과를 봤는데 내가 수학, 국어, 과학은 좀 괜찮아. 사회도 괜찮은데 영어가 조금. 그럼 영어를 5월에 조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 식으로. 이제는 9등급제는 실은 등급 하나가 운에 딸렸거든요. 한 문제 틀리면 한 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5등급제는 일찍 시작하면 등급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선이 그렇게 막 다다다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실은 오늘부터 이 연휴에 수학이라도 하루에 1시간씩 주세요. 그게 진짜 딴 애들 안 할 때 하는 거라 결국 그게 쌓여서 남들이 안 할 때 수학 1시간 하는 거 30분 쌓이면 한 등급 오르는 겁니다. 상대평가 아주 심플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 생활과 밸런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본인의 어쨌든 지금 이제 대학 입시하면은 뭐 적용을 뭐 창체 이런 거는 보고 뭐는 뭐 자소서는 안 보고 뭐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어쨌든 들어가는 게 있죠. 안 들어가는 것도 편법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 뭐 이런 게 좀 적으면서. 그런 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거 관리하려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드맵을 미리 좀 지금 확실하게 못해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꿈,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로드맵, 나의 가야 될 길을 정하면 그 메인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메인 과목을 가려면 그래서 뭐 수학과를 가겠다. 진짜 수학과를 가겠다. 좀 제가 항상 안타까운 친구들이 그런 친구잖아요. 특기랑 취미가 다른 친구.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수학과를 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그 친구들이 수학 실력까지 높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대학에서 만능인을 구했어요. 모든 과목을 잘하는 친구를 구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수학과인데 얘는 3.0이고 얘는 2.0이야. 근데 3.0인 친구는 수학은 1.0이고 영어가 7등급. 2.0인 애들은 다 2.0. 그럼 3.0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은 개정 전에도 서울대 수학과에서 수학 과목 잘하는 애들 가산 좀 줬어요. 내부적으로.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둬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 좀 많으실 거예요. 단순히 이 발표한 거 말고 발표한 것보다도 서울대의 의도, 교육부의 의도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게 2학년, 3학년 돼서 아마 3학년 난리가 날 거예요. 실제 그 마지막에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머님께 정보를 전달드렸는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편을 받아들였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저희 앵커가 원에 너무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얼굴에 금칠 한 번만 하고 뒤에 과목별로 넘기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건 저 대형 학원이나 중형 학원이나 뭐 중소형, 중대형 뭐 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정시 대비 학원 말고 뭐 시대 인재 이런 데는 정시 대비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고3 재수생이 많잖아요. 동네에서 내신 봐주는 학원 중에서 제가 태어나서 본 학원 중에 저희 학원이 최초예요. 고2, 고3이 고1보다 많아요. 대부분 고1이 많거든요. 실제 대형 학원 보면은 고1이 한 30반 있는데 고3이 10반. 근데 고3이 10반인데 고3은 그중에 또 5개가 정시. 그리고 학교별 반이 없어요. 고3 가보면. 다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내신을 포기를 못해요. 고3 내신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왜 고2, 고3이 많은지 아세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중등부가 있긴 한데 중등부를 그렇게 막 푸시를 안 해요. 많이 안 키웠어요. 중등부는 원래 다녔던 애들 동생만 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다 보니 그렇게 안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형 학원들은 중고등부를 같이 하면 중학교 올라오는 걸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하잖아요. 저희는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인원이 적은데 이 친구들이 첫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1학년 끝나고 2학년 1학기 끝나고 다 저희 학원으로 넘어와서 고3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3이 팍 느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3을 수업을 잘 안 해요, 선생님들이. 네, 진짜 안 해요. 왜냐면 고3 수업은 지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경쟁자가 타원이라기보다는 대치동, 인강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인강이랑 대치동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강을 안 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럼 실력이 솔직히 좀 까발려질 수도 있고, 그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도 잘 안 늘죠. 근데 좀 단점이 있어서 학원생들이 대부분 고3을 잘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학생들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시면 지금 대형학원은 수업을 4개밖에 못 걸거든요. 대부분 1학년 2개, 2학년 2개 땡.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치동에서 일할 때는 그러니까 다 1학년 2번, 2학년 2번 하고 수업을 잘 안 하세요. 대형학원생들이. 제가 대치동에 일할 때는 그래서 제가 제일 슬펐던 게 선생님들이 지금 있는 애들 2학년, 3학년까지 불릴 생각을 잘 안 하시고요. 1학년 몇 명 들어오는지만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써요. 대부분 학원들이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 학원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늘고 고3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이 두 번째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변화하는 교육과정 맞춰주신다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이 지금 고교학점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되잖아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담당하고 있는 지금 학생이 정확히 제가 가르치는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하를 한 명이 조금 개설해 달래서 기하는 절대평가라서 잘 안 해요. 교과서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를 조사했는데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개설해서 했습니다. 사회에서 내신 대비까지 하고 지정을 했거든요. 저희 영어과 원장님은 작년에 경동고 학생이 윈터 때 들어왔는데 경동고 가기 싫었는데 붙은 거예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2년 내내 한 명으로 그 수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목 수가 너무 다양화되니까 이 세부되는 과목을 까는 학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웬만한 학생들이 요청하면 대부분 지금 깔고 있고 그걸 앞으로 지속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원이 이번 교육과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세 번째 것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뭐 10년치 자료 있다. 이거는 장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이번 학년에 맞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1, 2, 3학년들이 다 학원도 안 좋아하고 쌤들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고3 학원 메리트 없죠. 쌤 메리트 없죠. 그리고 요 아까 기아, 경동고 이런 거 개설하면 쌤도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한 명 가르치는데 돈도 안 되고 이거 직접 제작하는 거 말고 다운받아서 공유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 교육 현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가 3학년 끝까지 놓치고 지금 어머님들이 제가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 홍보다 보니까 자, 뭐 아직 피부를 안 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결과론적으로 고2, 고3이 이 정도로 많은 학원이 없어요, 주변에서. 1학년에 비해서. 저희가 1학년 적은데 이게 이제 결과로 그냥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도 중학교 애들 와서 어차피 얘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1학년 끝나고 우리 학원 다 넘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 지금 3학년 이 1학년 때 1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3학년 120명이에요. 다 넘은 거예요. 딴 학원에서. 이 학원들 뭐 딴 학원에서 넘어왔겠죠. 지금 3학년 애들이 여기 신일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다 있거든요. 개성고도 그렇고. 네. 지금 해화여고도 지금 3학년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 저랑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반 자체가 심화반이라 정말 잘하는 반인데 120명 지금 여기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동안 힘들었지만 고3은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자료도 3배, 4배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장점인데 좀 아쉬운 게 이럴 거면 중3 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서 좀 했으면 좋을 건데 그래도 중등부를 좀 키울 생각을 좀 들고 있어서 혹시 동생들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아마 7월부터 중학교 수학과정을 3년 커리큘럼으로 완벽히 짜서 아예 그냥 고등학교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구성을 좀 짰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설명이 끝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그 중등 프리미엄 수학 관련해서 수학부터 시작하고 이제 과학, 국어, 영어로 연장할 건데 중학교도 우리 실력을 믿는다. 우리 이 결과만 봐도 우리 실력을 믿지 않느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뿐만 아니고 이제 이 수준별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등급이 중요하지 않고 등수가 중요하다. 2학년, 3학년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제가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별 수업이죠. 그냥 1등급만 받는 수업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1등급만 받아서 25도 만족 안 된다 이거죠.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수준별 수업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모든 학교 심화반 하고 지금 저는 이제 뭐 이제 도정선 선생님께서 해화여고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 1학년 심화반에는 지금 해화여고 학생이 없긴 한데요. 지금
나중에 정말 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제 반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고1, 고2, 고3 학교를 다 다르다고 취급하고, 왜냐면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적, 확통 이런 것도 다 구분 지으면, 제가 이번에 학교를 42개에서 45개 정도 이번에 내신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오늘은 이제 오늘 시험 진행이 있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만점자, 만점자면 전교 1등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시험을 쳐서 전교 1등이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 영어 같은 경우도 학교생이 바로 전교 1등 얘기해 주시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정확히 제가 42개 과목 학교 중에 최소 10개에서 최대 15개 전교 1등이 배출했어요, 수학을. 근데 오늘 정말 많이 쳤어요. 오늘 14개 학교를 쳤거든요. 개성고 친일고는 제가 웬만해선 전교 1등을 항상 50% 확률 이상으로 다 뽑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 45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 학교에 전교 1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수준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건 아마 개정된 교육과정이 이건 진짜 메리트가 클 겁니다. 일단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고2, 고3 되면은 저희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입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학원의 금철도 한번 하고 끝났는데요. 제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꼭 지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뭐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교육부의 의도랑 서울대 의도를 전달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 어쨌든 학생들은 내신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엄마 내신 안 되겠어 나 그냥 아예 없으니까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내신 관리를 어쨌든 망치면 망친 거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을 계속 노리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최대한 빠르게 해서 길을 조금 닦아주시면 좀 내신 못 받는 것도 제가 역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단순 성적만 보는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학생들이랑 좀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따로 연락해서 질문 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일단 수학과 담당 도정선 선생님 모시고 수학과 이번에 중간고사 분석과 기말고사 대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여고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도정선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간고사 분석하고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위주로 두 가지 중점으로 설명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자랑할 건 크게 없는데요.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 학원은 4년 차입니다. 여기 학원에서 맡았던 반이 이제 22년도에 1학년 때 이제 받았던 반 기준으로 22년도에 한 번, 24년도에 한 번 이렇게 받아서 초기 1학기 때 종합 등급하고 변화된 등급 인원수를 적어봤고요. 이 외에도 수학 강의하고 크게 관련은 없지만 비슷한 느낌의 이제 과목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행정고시라고 불렸던 시험에 1차 시험에 과목을 2과목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멘사코리아라는 회원에 가입도 돼 있고, 여기는 비영리 그냥 단체인데 제가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 주고받고 문제들 창의적으로 만드는 약간 이런 단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시험 분석일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여고 같은 경우는 현재 기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시험이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요거는 2월 달에 설명회 할 때 그대로 기록했던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측면은 원래는 엄청 쉬웠어요. 21년도까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 있어 봐야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 한 문제랑 나머지 문제의 격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요 3개년도에 좀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좀 이전에 비해서 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낮은 시험지에서 중하, 그 다음에 중하로 조금 떨어지는 이때가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3들입니다. 23년 1학년 시험이. 이제 또 두 번째 특징은 객관식 위주의 시험지. 그래서 기말고사 때 어쩌다 한 번씩 서술형 2문제, 단답형 2문제 이렇게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쉬운 게 이유가 이제 요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이제 기초적인 문제랑 유형 문제를 하더라도 유형 문제 안에서도 하나의 유형 안에 문제집 보시면 여러 개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짝씩 바꿔가면서. 그 유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 위주로 됐었어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초적인 교과서 문제랑 유형 문제를 하더라도 대표적인 유형, 이게 키워드입니다. 대표적인 유형 문제만 맞아도 정말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을 맞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친구들도 있었냐면 막 공부를 이제 수학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다른 과목도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살려가지고 교과서랑 그냥 문제 유형서 얇은 거 하나만, 두 개만 반복적으로 풀어가지고 점수를 잘 따는 케이스도 많았었죠. 그때는. 그래서 심화 문제를 완전 포기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작년에 24년도에 커리큘럼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정해진 대로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 오시면서 한 분은 앞단원 나가고 한 분은 2학기 앞단원 나가고 해가지고 다른 학교랑 완전 시험 범위가 달라졌었어요. 딱 작년에만. 근데 이제 요게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졌죠. 학교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별 반 학교 선생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한 반에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두 분이고, 한 선생님은 앞부분을 나가고 한 선생님은 뒷부분을 나가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학교하고 시험 범위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는 그대로 가는데 두 분이다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단원별로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거사가 있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별로 제가 크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단원별로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한 선생님이 여기 다항식 파트 첫 번째 단원을 맡으셨고, 다른 한 선생님이 방정식 파트를 맡으셨는데, 뭐 같이 내지 않고요. 다항식 파트가 10문제, 방정식 파트가 12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비중을 많이 뒀다. 이것도 아마 협의를 많이 회의를 통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낸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번호별로 보면 다항식 첫 단원 파트는 1번부터 8번 쭉 가죠. 그리고 9번에서 방정식 파트 한 문제가 등장하고 10번에 이렇게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21번은 어려운 문제로 배치를 한 것 같고요. 10번까지가 이 초반부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번 포함해서 11번부터 쭉 방정식 파트가 어떻게 보면 섞지 않고 단원별로 분할해서 좀 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21번과 22번은 각각 마지막 문제로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 기준을 넘어서 이제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아무래도 시험지에 대부분 학교가 초반부에 쉽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1번부터 4번, 아까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원인 다항식 파트에서 1번부터 8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5번부터 8번까지가 중간 난이도 문제였죠. 그리고 10번에 있었던 그것도 중간 난이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파트에서는 이제 11번부터 여기 15번까지가 쉬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이제 그 사이에 끼어있던 9번 문제가 유형 문제 정도에 해당이 됐어요. 이제 16번부터 보시면 20번까지 난이도 중. 특징은 뻔하죠. 쉬운 문제 앞에 배치하고 조금 중간 난이도 가운데 배치하고 어려운 문제 뒤에 배치하는 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을 빨간색 처리를 했는데 요 8번, 9번, 10번, 17번, 18번 요거 여기에서는 5문제죠.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유형 문제라서 난이도 중을 택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변형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죠. 문제를 봤던 문제 같아 라고 했는데 살짝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을 때 암기적으로 공부를 한 친구는 뭔가 매끄럽게 풀기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끄럽게 푸는 단계까지는 갔는데 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풀이에서 조건 하나가 살짝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도 변별력을 주는 문제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마지막 21번과 22번이고요. 요거는 딱 출처가 있어요. 요거는 거의 바꾸시지 않았어요. 거의 그대로 출제를 하셨고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시행된 고2 3월 모의고사 16번 문제 그대로 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2번 마지막 문제는 올해 고1 학생들이 직접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이 풀어봤던 3월 모의고사 29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문제 수만 봤을 때 이제 방정식 파트 비중이 상승을 했어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 다항식 파트는 뭐냐면 수학이 이제 계산, 그리고 수 계산, 식 계산 이렇게 기초적인 파트가 첫 번째 단원이에요.
그리고 방정식 파트는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으로도 내용이 이어지고 그 방정식이 또 이차함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상대적으로 여기 다항식 파트보다 이 방정식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항식 파트보다 방정식과 함수 파트가 고3 수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연계적인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수능까지 관점을 바라봤을 때는 훨씬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측인데, 뭔가 이번에 시험을 구성을 하면서 수능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원래는요, 이 다항식 파트에서도 두 번째 단원이 나머지 정리란 파트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교재에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 단원에서. 근데 그 문제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 단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파트가 수능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요 단원의 그 어려운 문제들은 수능하고의 연계성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이번에 하고 나면 나머지 정리 파트는 수능까지 더 이상 잘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근데 1학년이지만 여기서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의 문제 유형 풀이들은 수능까지 이어져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는 여기가 훨씬 더 수능의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여기 고난도 그런 문제들을 배제하고 이쪽을 많이 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난이도를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난이도를 굳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요. 난이도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이거를 구성을 뜯어봐야 돼요, 난이도를. 어떻게 난이도가 변형이 됐는지. 전체 난이도는 비슷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기초 문제 수가 하락을 했어요. 기초 문제가 적어졌다는 건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 문제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기초 문제에 비해서 유형 문제가 상승했다는 건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전체 난이도가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변별력 문제 문항수가 2문제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풀어봤던 문제라는 거죠. 그대로 내셨어요. 변형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못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못 챙기겠죠. 저희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이제 왜 이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거꾸로 갔네요. 여기 출처를 이렇게 밝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2냐면요. 고2가 올라갈 때 3월 모의고사가 딱 1학년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학년들이 본 요 시험은 중학교예요. 근데 왜 어떻게 나왔어요? 중학교에서 그게 연계가 된 부분을 낸 거예요. 이번 시험 범위 안에. 그게 수능까지도 연계된다는 거예요. 이차함수 쪽. 어찌됐든 이 변별력 문항수가 좀 줄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거에는 그래도 한 3문제, 많은 한 5문제까지도 됐는데 여기 부분이 줄었어요. 그럼 왜 전체적인 난이도가 이제 그대로냐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전체를 조망했을 때 얘기고요. 이걸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비춰봐야 된다 생각해요. 학생들은요, 1등급을 맞는데 뒤에 있는 변별력 문제 하나만 맞아도 1등급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거 다 틀리고도 1등급 맞는 학생들은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 문제를 내면서 얘들이 다 맞출 거다라는 기대로 내는 게 아니라 결국 전교 1등, 2등, 3등을 변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의 목적상. 그래서 그 1명, 2명, 3명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로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명 이상 맞추질 못해요. 그 변별력 문제들을.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막 뭔가 풀어봤던 것 같다 하면서도 이 마지막 등급의 난이도는 전혀 시험 볼 때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냐면 기초 문제와 유형 문제 이 두 개가 결정을 해요. 암기적으로 문제를 풀죠.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유형 문제를 딱 접해 봤을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다 맞추기는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돌아가 볼게요. 이것도 제가 여기 유형 문제 안에서 5번부터 이제 20번까지 이렇게 12문제일 겁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1문제네요. 11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면 적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뭔가 친숙한 유형인데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난이도가 나왔을 때도요, 특징이 이거예요. 이 세 번째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 세 번째는 난이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도 앞에 유형 문제랑 점수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올해는 좀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선 어렵다는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려웠나요? 제 학생이거든요. 자,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별력 문제도 확 달라요. 이전에 단 한 번도 회화여고는 모의고사형 문제를 내더라도 한 문제 낼까 말까였어요. 근데 이번에 변별력 문제를 딱 두 개를 상징적인 거잖아요. 변별력 문제는 이 시험의 컨셉에 대한 그 두 문제를 변형도 아닙니다. 모의고사로 그냥 박아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제 요 네 번째 얘기가 돼요. 최신 모의고사 문제로 변별력 문항을 구성했다는 건 앞으로 이제 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남다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2, 3학년들과는 분명히 다른 체계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신 문제가 이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경향성이라는 건 한 번만을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경향성이라는 거를 파악하면 이미 늦잖아요. 이미 시험이 다 끝났는데, 그죠? 한 번이라도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이쪽의 전략으로서 맞춰서 대비해야 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화여고 또한 모의고사에 좀 중점을 이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상 등급컵은 이제 이번에 좀 예상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전에는 9등급 체계에서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5등급 체계로 오다 보니까 그 과거에 빗대어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은 이제 지금 2, 3학년 기준으로 1, 2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1, 2등급이 이제 11%까지인데 1등급 컷이 상위 10%고요. 저는 한 78점에서 81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금 높으면 4개 틀리면 81점대이고요. 5개 틀리면 한 77점대. 그래서 한 소수점자 차이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틀리는 게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근데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학생들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올해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회화여고 1학년 학생들 전체적인 수준이 아직 파악되진 않은 상태예요. 네, 얼핏 듣기로는 올해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기로는.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상. 그리고 이제 2등급 컷은 상위 34%고요. 이제 한 66점에서 68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살펴봐야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화여고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운 편에 속해요. 이 지역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학생들이 이제 뭐 2등급을 받기도 하냐면 저랑 하면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과서만 파요. 어려운 거 안 하겠다. 어차피 시험에 나와도 어려운 건 내가 맞출 자신이 없어.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초적이고 유형 대표적인 문제들만 맞추겠다. 해가지고 성적이 이제 잘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 아까 같은 변형적인 어떤 장치들이 생김으로써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암기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60점 이상을 받으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수능의 중요성 확대. 아까도 이야기를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난이도적으로도 변별력 문제 제외해놓고 보면 조금 수능의 연계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단원별로도.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으로 변별력 문제 두 문제가 그대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회화여고 학생은 이번 중간고사 때문에라도 물론 다음 시험에 안 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내가 여기서 낸다는 걸 애들이 알 테니까 너네 그거 다 외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이 그 문제를, 그 변별력 문제를 거기다 낸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는 진실되게 학생 입장에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6월 말에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서 7월 초에 시험을 볼 텐데 한 6월 말쯤에는 6월 모의고사, 최소 평가원에서 내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은 아니지만 교육청이지만 상징성이 있어요. 해외 첫 시험이라서. 그래서 3월과 6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고1, 고2 시험 범위만큼은 꼭 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등급제가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변별력이 사실상 수시가 많이 없어지면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정시의 중요성이 조금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능은 중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중요한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자료거든요. 그 시간 동안 시험을 출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테스트하는 목적 자체가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출제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요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첫 시험을 치르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랑 다르죠. 중학교 때는요, 공부가요, 단편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논리의 흐름의 단계가 몇 단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외워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짧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개념의 인식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수학적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암기해서 커버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이제 없어져요. 지금도요, 지금 고1도 어렵다고 분명히 느낄 텐데, 한 학기만 지나고 2학기가 되면요, 1학기보다 더 어렵네. 그 내년 가면 확 느껴요. 내년에 가시면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는 느껴요. 그래서 내년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는 1학년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중학교 기초학습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할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운 거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울 만큼 난이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내년에 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정말 이제 학생들도 달라져요. 내년 가면. 고1이랑 달라요. 왜냐면 바로 이제 그 내년 기준으로 그 다음 연도에 수능을 보잖아요. 대학을 가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내 미래가 달리는 걸 뼈저리 이제 되게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대부분 생겨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보편적으로 또 나오냐면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와 노력을 하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가요. 고1부터 점점 이제 느끼실 겁니다.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메커니즘 자체를 단편하게 그냥 기술 배우듯이 암기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학습 과정은요, 제가 이제 조금 상투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제 내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요, 그냥 기술 배우듯이 야, 너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 이거 하면 이거 돼.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내면적으로 이걸 인식을 바로 하고 그 인식을 토대로 연역적 논리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인식과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그냥 앉아 있는 거랑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랑 겉에 보기엔 차이가 없는데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집중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로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수업의 목적성을 확실히 띄시고 수업은요. 복습, 그 수업을 통해서 수업 내용이 단편적으로 수업 시간 안에 이해가 된 걸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수업은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그 시작 지점 이전에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의 세부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학원에 다니고 수업을 들으면 공부가 다구나라. 제가 그냥 비유하자면 공부가 100%였을 때 성취도 입장에서 한 20%밖에 안 돼요. 수업은. 많이 잡아줘도 30%. 수업을 통해서 20, 30%를 하는 거고 나머지 70%, 80%는 결국 자기의 시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복습하고 과제물 하면서요. 그래서 혹시 돌아보세요. 학생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번 1학기 때 내가 어떻게 자기 공부 시간, 복습하는 시간 얼마나 가져갔는지 거기에 아마 100% 이어진다라고는 하면 아니겠지만 열심히 했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열심히 안 했지만 잘 본 그런 예외적인 분들 제외하고 나면 이 상관관계가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고3까지 점진적으로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다음 수업은요. 이제 개강 정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5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 이제 학교 끝나고 4시 30분부터 8시 반, 그 다음에 일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교재는 이제 마플 시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는 적어놨지만 이번에 마플 시너지가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요거까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없긴 해요. 요것만 잘 소화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앵코 국어 과목 담당하고 있는 정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3월 달에 설명회 온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 오셨었죠? 아, 두 분 다 오셨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3월 달에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중간고사 내용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력은 아실 테고요. 아, 혹시 그럼 재원생 어머님이실까요? 아니면 재원생이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보셨을 테니까 제 이력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수강평도 네, 학생들이 이렇게 수강평으로 잘 써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또 다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내신이 1에서 9까지가 아니라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저도 그동안에 이제 습관이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랑 카톡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은 너 한 2등급일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제가 2등급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다 1등급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1에서 9까지였다가 이제 5등급제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2등급 범위이던 11%가 이제는 1등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데 역시나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 같고요. 원래도 기존에도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문제 차이로 많이 1, 2등급이 지금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해화용고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국어 교과서가 기존에는 하나만 썼는데 이제는 2개를 쓰잖아요. 1학기, 2학기. 교과서 분량이 사실상 2배가 된 거거든요. 2배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별 프린트가 이제 중요성이 여전히,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나눠주는 이유는 국어 교과서의 시험 범위가 좁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낼 분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어 교과서가 하나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많이 쓰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하나에서 2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선생님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해화여고 1학년 국어 선생님이 2분이 계신데 국어 비선생님 맞니, 준영아? 그 비선생님 맞아? 맞지? 국어 비선생님이 프린트를 많이 적극적으로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는 더 어떻게 되냐면은 국어 과목 자체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교과서 분량도 늘어나는데 프린트까지 포함이 돼버리니까 여전히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결과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입시랑 연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기존에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문법을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내신 때 문법이 많이 자신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3학년 때 그냥 화작을 선택해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문법에서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냥 수능까지 강제로 문법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문법이 중요한 변별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문법이 대부분의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해화여고에는 문법이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학기 초에는 문법 수업을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문법 실력이 앞으로는 이제 1학년 내신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겠죠.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수능까지 3학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큰 변별력을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정교육과정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지 2학년 때부터죠. 2학년 때부터 선택하게 되어 있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기존의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안에서는 화작, 언매였는데요. 이거 화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이 지워지고
화법과 언어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화법과 언어가 이렇게 간 거죠. 이 언어가 바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법, 문법, 독서, 즉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면 이제 비문학, 독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이렇게 세 가지가 여전히 국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절대 평가로 많이들 적용되는 내신 범위가 되겠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3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러면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고사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택형 26문항이었는데 국어 A 선생님이 13문항을 출제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어 B 선생님이 13문항을 출제하셨습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대화를 좀 해보니까 국어 A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출제를 하셨어요. 일단은 문학관을 담당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현대시, 현대소설, 극수필 총 4가지고요.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냥 국어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특히 학습활동 같은 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무시하기도 하는 학습활동에 실려있는 시 같은 것을 별도로 빼지 않고 그대로 시험 범위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중심으로 충실하게 수업을 하시고, 프린트는 거의 안 주시고요. 프린트 말고 PPT로 수업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PPT로 수업하신 내용, 이거 시험 나온다 한 거에서 딱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다시 시험지 하면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고 배점 문항이 4.3점이었어요. 3.5에서 4.3점 사이로 해서 완전히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요. 국어 B 선생님은 4.5점짜리가 있었거든요. 국어 A 선생님은 문항별 난이도를 크게 차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구체적인 시험지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라고 되어 있는 이 작품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모리라에서 밑에 나와 있는 기억의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기로 출제를 하셨었는데 이 보기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수업 때 제가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인이 보고 있는 게 불빛인지 따뜻함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즉 시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게 원관념이거든요. 근데 그 원관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원관념의 감각이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 시각의 촉각화다. 왜냐하면은 따뜻함이라는 거는 불빛을 꾸미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불빛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감각의 전이,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공감각적 심상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외부 선지가 나온 셈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외부 지문이 5개가 나온 셈이에요. 그래서 100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 난이도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난이도 문항으로 4.3점을 출제하셨고 아무래도 정석대로 출제하시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안 가르친 내용을 넣으실 때 난이도가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선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 아우성 소리라고 되어 있고 학생은 여기다가 지금 밑줄을 그었는데 아무래도 거리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시각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거든요. 학생은 또 맞기는 맞았는데. 그래서 바깥에 스미는 어두움이라고 했을 때 피부의 바깥이라고 하면 촉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각인데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시각을 몸에 와닿는 것처럼 촉각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 즉 학생이 여기에다가 필기해 놓은 수업 시간에 제 이야기 듣고 이제 문제 풀 때 떠올랐겠죠. 시각의 촉각화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시각의 촉각화가 확인이 됩니다. 4번 선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요게 제가 그 직전 수업 때 준영아 혹시 직전 수업 때 수업했던 거 기억나니? 쌤 이야기했던 거? 요거? 네. 알겠어. 직전 수업 때 마침 이야기했던 게 나와서 다행히 학생들이 잘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이
여기서 보기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이강백의 희곡전집에 나와 있는 이런 보기 내용을 활용해서 배점이 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가 정답인데요. 이것도 보기를 활용한 좀 모의고사식 심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난이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서 수업 때 집중해서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 결혼이라는 이강백의 희곡인데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 있고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 결국에는 소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4번 선지에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일 뿐이다. 즉 소유가 불가능하다라는 맥락으로 이 글의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가 사실 그렇게 응용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배운 내용 그대로 충실하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응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1, 2번에서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 드러나는데요. 모의고사식처럼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문학 개념어를 활용하는 이런 선지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 속에 참치를 담아내는 역설. 좀 친절하게 또 예를 들어서 역설만 물어봐도 되는데 역설이 무엇인지를 다 앞에다가 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게 역설이란 무엇인가. 애들한테 그냥 5글자로 외우면 된다고 했는데 논리적 모순이다. 논리적 모순이다. 라고 이제 계속 제가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켰기 때문에 선지를 풀 때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역설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다 알고 제대로 풀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와 나 작품에 역설이 드러나는지는 또 따로 분석을 하는 것이었는데 어렵지 않게 나 작품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제 학생이 잘 캐치를 하고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8점이라서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에는 제가 시험지에는 분량상 넣지는 못했는데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PPT로만 보여주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PPT로만 보여주시고 그 PPT 자료만 학생들에게 따로 이제 공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지문인데 다만 어쨌든 수업 시간에 나눠준 자료고요. 거기서 나 작품을 활용해서 1, 2번을 내셨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나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희곡 작품을 보기라는 시나리오 형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분석하는 거였고요. 정적이다, 동적이다라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어 B 선생님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는데요. 국어 B 선생님이 3단원 문학 작품이랑 설명문을 담당하셨는데 설명문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자체 프린트로 내셨어요. 그래서 이 자체 프린트의 난이도가 그리고 쉽지 않아서 그 난이도가 좀 있는 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26문항에서 국어 B 선생님이 출제하신 후반부 14번부터 26번까지가 좀 변별력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감상으로도 조금 더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확실하게 외부 지문을 막 가져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A 선생님, B 선생님 두 분 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았는데요. 일단 보기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보기를 활용하냐면요. 교과서에서의 학습활동 유형, 즉 학생이 참여를 해서 학생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다. 이게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물어보는 식으로 좀 응용해서 문제를 많이 만드셨어요. 학생들이 풀기에는 이거 모의고사 유형이 아닌데 싶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이 결국에는 나와 있는 내용은 모의고사식이거든요. 다만 이 내용이 학교 수업 때 가르친 내용이고요.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배점 문항이 4.5점이 있어서 변별력이 좀 있는 문항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항 같은 경우도 4점짜리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거 많이 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봤는데 이 학생이 지금 이거 하나만 틀렸거든요.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요거를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는지 보니까 여기에 종차별주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태도가 종차별주의가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준영아, 혹시 요거 틀렸니? 요거 틀렸어. 기억이 안 나? 요게 인종차별주의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딱 글자 하나 빠진 말장난. 근데 요게요, 요게 확실히 좀 내신 스타일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닌 게 요즘은 수능도 이렇게 냅니다. 수능도 글자 하나 빼서 내는 거를 요즘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워해요. 왜냐면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읽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 글자 하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셨고,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요거를 되게 많이 틀렸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던. 주장 이유 근거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구조도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구조들을 이 국어 B 선생님이 기존의 문학작품 외부 지문을 설명할 때 이런 종류의 구조도를 가지고 학교 프린트에다가 표현을 다 해놓으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어 B 선생님의 출제를 대비하려면 결국에는 프린트 분석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프린트를 좀 활용할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줘야지 이 프린트 내용 기반으로 그래야 좀 대비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 학생은 요거 빼고는 다 잘 풀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4.5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 활용하는 방식이 아주 거의 수능식으로 길게 나왔죠. 자료 1이랑 자료 2를 같이 분석해서 결국에는 본문 내용에다가 자료 1과 자료 2를 번갈아서 작용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결국에는 그 학교 학습활동 유형으로 해서 응용 문제를 만든 건데 이게 난이도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아까 전에 이거보다는 여기는 그래도 잘 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까처럼 글자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친 게 아니고 2번 선지가 지금 학생이 제대로 잘 끊어서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온다. 보기가 나오면 보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지가 길어지면은 문장을 쪼개야 된다. 그래서 문장을 쪼개 봤을 때 여기서 앞문장이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제 적혀 있어요. 거의 무조건 그대로 적혀 있고 여기선 틀린 내용이 없고요. 뒤에 보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교과서 본문입니다. 교과서 본문이 윗글이니까요. 그래서 윗글에도 그대로 적혀 있고요. 대부분 여기에 적혀 있는 문장을 잘라봤을 때 앞문장과 뒷문장은 다 맞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느냐?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왜곡을 하면 학생들이 결국 거기서 틀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연결 부분은 어디냐면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윗글의 근거로 이거를 쓸 수 있느냐라고 빠르게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윗글의 근거로 이것이 지금 이 윗글의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조금만 체계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학생들이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제대로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강조한 대로 문장을 잘 여기서 잘라가지고 근거를 따져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이었지만 학생이 제대로 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보통 학교 교과서에서 실려있지 않고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 거의 출제된 적 없는 굉장히 낯선 건데 이 선생님께서 일부러 좀 그런 낯선 작품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유명한 작품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문제를 많이 못 뿌리는 이런 한용운의 시를 좀 찾아오셔가지고 이걸로 수업을 하시고 난이도가 꽤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 자체는 어려운 작품인데 수업 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수업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잘 선택해서 풀어낼 수 있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교과서 외 지문을 출제하실 때에는 그렇게까지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하려는 경향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 문학 B 선생님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학생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했을 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선택하면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이런 식으로도 또 보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 프린트로 수업했을 때 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냥 학교 수업 시간 때 필기만 열심히 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학 B 선생님이 내는 경우에는 프린트에서 난이도가 적어도
낯선 작품을 가져왔을 때 난이도가 엄청 높아질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국어 비선생님이 자체 프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항 유형과 선지 구성 방식 자체가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수능 구성 방식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또 국어 A에서도 아까 난이도가 있는 문항인 것이 결국에는 제가 학원 수업 때 가르치는 내용, 즉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간접 표현이 보기로 출제되었었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따라서 그냥 결국에는 학교 수업 때는 특히 프린트 같은 거 수업할 때 필기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따라가면 되고요. 그 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충분히 1등급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대비 과정인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시험 전날에 직전 수업을 이제 2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원래는 10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밥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해서 또 이날은 제가 하필이면은 학교가 몰려가지고 시험 전날에 그 4개 학교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충분히 회화여고 친구들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먼저 아침 수업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서 훨씬 전에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요 앞에 학원이 있으니까 아침 8시부터 학생들 좀 자고 와가지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래서 학교 입실 시간이 10시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 50분쯤이면 출석 체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앞이니까 9시 30분까지는 직전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또 제가 학교가 또 4개가 몰리다 보니까 회화여고 친구들 말고도 막 섞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보시면은 또 이제 아침까지 오전 9시까지도 계속 질문이 카톡으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막 밤을 지새워가면서 또 뭐 이 친구들은 고3 친구들인데 고3 친구들은 이제 또 그 제가 만든 문제에 대한 해설도 계속 실시간으로 붙여주고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학생들 성과가 이건 이제 제가 작년부터 앵콕학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가 3월 달에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성과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요번 시험에서는 아직은 제대로 결과가 취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요번 시험에서 성과가 어떤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3월 달에 이미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안내고요. 금요일은 5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이번 주 금요일은 내일이잖아요. 내일 수업은 이제 쉬어가야 될 것이고요. 학생들도 좀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걱정인 게 다음 주가 수학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여행이 수목금 맞지 준영아? 학생들이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을까? 그러면은 금요일에 몇 시에 돌아오니? 모르겠어? 금요일에 이제 만약에 아무래도 돌아오는 날 수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다음 주까지는 수업을 쉬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다음 주부터 다시 그 기말고사 내신 대비 개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결국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재학생이 골고루 있는데 지금 고3인 친구들이 사실 제 제자 중에는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인터넷으로만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제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 고3 친구도 있고요. 성적도 잘 나오는 친구인데 그래서 결국엔 제가 수업을 열심히 잘 한다라는 거를 어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앵콕에서 회화여고 담당하고 있는 이윤성 강사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끝나서요,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다행이다라고 웃는 학생도 있을 거고, 걱정이다라고 우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 중간고사를 좀 자세히 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컨텐츠는요, 회화여고 중간고사 총평하고 시험 문제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또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 건지 말씀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회화여고가 이번 연도에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작년보다는 쉽게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는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첫 시험이요. 올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좀 모자르다, 좀 실력이 이렇게 평가하셨나 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수준이 낮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선생님 아까워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시험에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1가 2가고요. 모의고사는 24년도랑 25년도를 들어갔습니다. 25년도가 더 많이 들어갔고요. 교과서에서는 선택형이 9문제, 서술형 1문제, 모의고사는 선택형이 13문제, 서술형 5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의고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총 선택형 22문제랑 서술형 6문제 해서 28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요번에 제가 시험을 보면서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어법이 변형된 지문이 출제됐고요. 이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어렵게 변형되진 않을 거니까 좀 찬찬히 지문을 보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또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서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뻔한 건데 실수해가지고 오고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지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번에 영어 시험에서 한글로 쓰는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내용 문제를 묻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시험에 한글로 쓰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좀 그러실 것 같고 왜냐하면 굉장히 한글로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성적을 내는데 조금 이렇게 까탈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그 지문을 이해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과 비슷하게 요약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요약 서술형 문제는 제가 학생들하고 항상 준비를 했었거든요. 시간마다 계속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1등급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처음으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지문이 합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이 합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것도 내용 파악 문제인데 한글을 넣는 겁니다. 네, 한글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영어 시험에 그런 문제를 처음 접하니까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좀 당황한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유형 난이도는요. 어법어휘가 8문제 나왔고요. 내용 일치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한글 서술형입니다. 빈칸이 3문제고 하나가 서술형인데 이 서술형도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목 주장 2문제고요. 요약 문제 6문제에서 서술형 3개, 영어 쓰는 거죠. 그리고 한글 요약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순서 2문제, 함축 1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는 객관적 난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에서 조금 낮은데 제가 아이들이 체감이 왜 중상이라고 했냐면 실력이 탄탄했던,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탄탄한 애들은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이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긴장하고 헷갈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상이라고 했고요. 네, 좀 자세한 건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서요. 네, 이거는 모고 지문인데요. 어법 포인트를 묻는데 밑줄을 긋습니다. 근데 지문이 아이들이 저는 주요 지문을 제가 암기를 시켰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지문을 좀 봐라. 니네 암기한 거 그대로 안 나온다.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보지 않고 이제 한 애들은 틀려가지고 오고 찬찬히 본 애들은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이렇게 침착하냐 침착하지 않냐 이런 훈련이 됐냐 안 됐냐 그런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변형 없었는데 어법이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빈칸 문제도 그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대로 안 나오고요. 이 빈칸의 내용과 비슷하게 선생님들이 좀 약간 변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 빈칸에 무엇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자기가 외운 그 내용을 가지고 보기에서 비슷한 걸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독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보기가요. 예. 그러니까 빈칸만 저 문장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저하고 암기를 하면 네, 알 수 있습니다. 저 문장은 저랑 같이 외웠던 문장이더라. 아이들이 조금만 해석만 할 줄 알면은 네, 맞아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모고 지문에서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문인데요. 일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네, 내용일치, 요약 이런 건데요. 단어를 나열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예.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 단어 나열하는 게 굉장히 좀 아이들한테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도해 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 라고 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뭐 이렇게 훈련을 해야 그제서야 아이들이 감을 잡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올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맞아온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이번에 나온 건데요. 모고 지문하고 교과서를 콜라보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단어를 쓰는 건데요. 2.2.2점짜리였는데, 네,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처음 이런 문제를 영어 시험에서 접하니까 애들이 헷갈렸나 봐요.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뭐 학생들은 뭐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잘하죠.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중위권 애들입니다. 중위권이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풀어올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우리 아이들은 기말고사는 더 잘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실수의 경험치가 쌓이면 기말고사일 때는 덜 긴장하고 실수를 좀 작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이번에는 헷갈려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기말 대비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아요고의 시험에 좀 맞는 그 시험지를 주는데 그냥 기존의 컴퓨터에서 뽑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작을 합니다. 다 네, 제작을 해서 주는데 일단 주요 문장 지문 암기는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같은 거 다 이렇게 어법 같은 거 다 변형에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원래 기존의 문장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뽑아서 암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일치 문제는 제가 영어로 쫙 항상 하거든요. 제가 하나만 지금 올렸는데 저거는 요약 문제입니다. 요약을 제가 저렇게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일치 문제는 제가 한 10개 정도, 한 지문 10개 정도 영어로 문제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이게 뭐 false냐 true냐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문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거든요. 단순히 뭐 옛날처럼 뭐 어법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용일치 문제를 풀면서 지문의 내용을 확실히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요약 훈련인데요. 제가 저기서 보고 저게 요약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뽑아준 건데 네, 그래서 제가 한 7개, 8개 해가지고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예, 연습해요. 그래서 실력만 조금 있으면, 네, 실력만 조금 있으면은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는 네, 요번에 어쩌면 100점짜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제목 주장 문제를 아이들이 은근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목 주장 문제를 좀 뽑아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어법 변형 문제는 저는 아이들이 어법 변형이 그게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좀 헷갈린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법 변형도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말고사에는 어법 변형 문제를 늘 생각입니다. 네, 제가 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
예상 문제를 제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예, 못 넣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시험 전에 예상 문제를 한 2회에 걸쳐서 뽑아줍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어떤 걸 뽑아주냐면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요. 여기서 이 유형에서 나옵니다. 이 유형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 유형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제가 이 지문은 내용 일치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내용 일치. 이 지문은 제목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예상 문제를 좀 뽑아줘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제가 못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제가 안 넣습니다. 그거는 뭐 다 푸는 어느 학원 다 푸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좀 특별한 워크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다음은 애들이 요번 수련회가 있어서요. 5월 13일부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월 13일부터 내신이 들어갑니다. 5월 13일부터 내신이 들어가고요. 화목 2시간 확인학습인데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시험 3주 전부터는 제가 4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앞이니까 제가 3시에 끝나면 4시 오라 그러고 4시에 끝나면 5시 오라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은 원래 9시인데 10시까지 제가 붙잡아 놓고 하고 있거든요. 네, 시험 3주 전부터. 왜냐하면 아이들의 스케줄이 굉장히 다방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제가 좀 부르고 싶어도 요일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는 날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제가. 오는 날 좀 많이 해서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잘 따라줘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역에 맞는 퀄리티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확인학습 시간에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학생도 있지만 테스트 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내고 가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학습 시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회화여고 애들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회화여고 수업을 하고 있는 강경림 강사입니다. 통합과 문제를 이제 오늘 보고 이제 결과를 문제를 대충 유형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이었고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다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회화여고가 객관식으로만 출제됐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훨씬 덜했을 거예요. 찍어도 되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담감은 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감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엄청난 선행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지도 않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회화여고는 되게 쉽다던데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잘 출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원별로 보면 과학의 기본량 이 부분이 이제 20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는데요. 조금 쉽게 나온다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과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알았던 개념이랑 연결시켜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아이들이 쉽다고만은 생각하지 못하는 단원이에요. 이번에 좀 평이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각 단위들을 기본량과 유도량으로 구분해서 이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나머지 각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료 같은 것들이 교과서나 이런 형태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쉽다. 그냥 시험 직전에 외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래도 중간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는 그러했고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오늘 어떻게 봤느냐 이런 건 또 결과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이제 중학생들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학교 시험은 쉬우니까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라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시험 100점 맞을 정도만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중등 개념이 원래는 고등 개념이랑 연결되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게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1학년 올라와서는 이게 거의 A, B, C 겨우 아는데 B랑 D랑 헷갈리는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크게 길게 보고 고등학교랑 연결되는 개념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괜찮았어 이번 시험 이렇게 봤을 것이고 중학교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과학 열심히 안 해도 된다던데 이렇게 했으면 아주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어랑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개념이라 좀 크게 달라지진 않고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는 이런 느낌이 될 텐데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랑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일단 암기량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개념 간의 유기적 관계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각 단원별로도 다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막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과학은 워낙에 연결이 돼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수업은 크게 이제 내신을 대비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수능을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베이스를 적절하게 지금 연습해서 3학년 때 잘 꺼냈을 수 있게 많이 까먹겠지만 그때 다시 공부하면 맞아 이거였어라고 바로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좀 쉬운 교재부터 어려운 교재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이제 공부 습관의 차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학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것들도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은 한데 어머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막 간단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고 그다음에 연습이 되어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많이 쉬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아이들 거의 뭐 ABC 처음부터 가르치는 마음으로 중학교 때 개념, 초등학교 때 개념 다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개념이 생기면 웃잖아요. 얼마나 많이 물어봤으면 물어보면 제가 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개념까지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들어와도 되나?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잘하는 애들은 이미 이제 내년 거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 정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수준은 다 애들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공부 아주 잘한다고 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중학교 때 개념을 많이 까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생각보다 되게 정확하게 개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공식에 근거해서, 관계에 근거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이던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과학을 바라보는 시점들이 다 이제 좀 기초적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응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까지 저희가 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를 내신 탑티어라고 하는 교재를 저희가 기본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하이탑에서 나온 교재로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신에 아주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등급 만들기라고 하는 내신 대비하기 좀 괜찮은 교재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교재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자 기출픽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심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이 정도까지나 나오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세 것만 잘 봐도 굉장히 잘 보고 내용을 충분히 습득한다면 이 정도 잘 봤으면 너 수능 봐도 된다. 이 정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때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통해서 혹시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오개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도 일단 내용이 많았어요. 내용이 많고 일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걸 원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개념이 이번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는 역학이 들어가게 돼요. 운동, 중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이걸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암기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저번에 그림에서 이렇게 봤는데 답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이제 쉽지 않은데 물리는 이제 그래프와 정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접근 방법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서 이번 시험에서도 물리는 다 맞았는데 이런 물리 파트, 다른 학교는 물리 파트가 포함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다 맞았는데 이렇게 물리를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단원인데 이제 공부 안 하면 이제 외계어가 되는 거죠. 한글로 쓰여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일단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이제 두 개를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중간고사는 주기율표를 다룰 줄 아는지, 그리고 어차피 원소 개념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있는지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결합 관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면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역학을 어떻게, 내용은 적을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연습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말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중학교 때 비해서 일단 암기양 자체가 한 10배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암기량과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개념들 사이의 연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한글로 쓰여 있고 과학 선생님이 보긴 간단한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단절되어 있는 교육 상황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는 일단 역학 파트가 들어가 있고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중학교 때처럼 한 일주일 전에 책 사서 공부하고 이래서는 절대 불가능한 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역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학은 조금 미리미리 중학교 때 개념부터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수업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월요일 끝나고 바로 오라고 해요. 애들이 이제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바로 오라고 하면은 또 간식을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 잠깐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바로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업은 뭐 애들이 그날 이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왜냐면 시간을 뭐 4시, 5시 이렇게 잡아버리면 집에 갔다가 오고 이러면 시간이 좀 이렇게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 끝나면 바로 오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무슨 다른 행사 때문에 좀 늦게 끝나면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만큼 더 늦게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학습도 이제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3시간 듣고 다른 요일에 오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끝나고 바로 하는 게 가장 왔다 갔다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해서 8시, 9시 요 정도에 끝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수업이나 숙제 네. 거에 대한 테스트나 네네. 그런 시간을 네,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해당 단원의 문제를 풀어요. 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틀리면 틀린 거, 모르는 거, 맞았어도 이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답이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질문을 받고요. 테스트도 이제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지금 사실 테스트가 급한 때가 아니라 개념이 급한 때라 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오답을 설명하고 이런 시간으로 많이 써요. 집에 가서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애들이 좀 답안지를 보고 이래서 틀렸나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닌데 A랑 B랑 놓고 B 때문에 틀렸는데 A가 틀렸구나 이러고 난 이제 알았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학습 시간에 좀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이런 편이에요.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중간고사 회화요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